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삼신 할머니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원래는 강릉 지역에서 아이의 출산, 수명과 질병 등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고유의 전설적인 존재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흔히들 아이가 태어날 때 삼신 할머니께서 점지해 주신다고 하죠. 아이를 출산할 때 혹은 아이가 아플 때도 삼신할머니께 빌기도 하고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역시 신께서 운명처럼 점지해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골라지는 걸까요? 혹은 단순히 확률의 문제일까요? 저는 엄마가 된다는 건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저도 다른 자격보다는 생명이 귀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엄마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하죠. 사실 이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게 된 건 우리 애들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벌써 한참 전이 된 이야기네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또 자랑스러운 우리 두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저는 결혼하고 2년이 한참 지나서야 첫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결혼 전부터 아이들을 유독 좋아했던 저와 남편은 당연히 결혼 초기부터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데 생각처럼 쉽게 아이가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아이가 바로 들어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왜 아이가 안 생기지?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여보. 내가 주변에 물어봤는데 요새 임신은 다 계획을 짜서 하는 거더라고. 산전 검사도 하고 엽산도 챙겨 먹고 미리 준비를 많이 해야 된대. 그래? 내가 잘 몰랐네. 나 이래가지고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모를 수도 있지. 지금이라도 알면 된 거지 뭐. 우리 조만간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자. 그렇게 남편과 함께 병원에도 가보고 온갖 검사를 하고 약을 챙겨 먹고 주변 엄마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결국에는 스스로 주사까지 놓아가며 힘겹게 가진 노력을 다 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찾아온 아이가 어찌나 귀했는지요. 임신 기간 내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태어나 주었고 저와 남편은 귀하디 귀한 딸아이의 부모가 됐어요. 신생아 시절엔 쥐면 부서질까 불면 날아갈까 봐 정말로 얼마나 아이를 애지중지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마냥 행복한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제 곁에는 불임으로 마음고생이 심하던 형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형님네 부부도 결혼 초기부터 아이를 갖고 싶어 하셨어서 안 해본 게 없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결국에는 형님의 건강상의 이유로 불임을 선고받았고, 이후 형님은 한참을 우울하게 지내셨다고 들었어요. 원래는 무척 밝은 성격이셨는데, 언제부턴가 매사에 신경질적으로 변하셨다고요. 제가 난임 과정을 겪으며 힘들어할 때까지만 해도 옆에서 저를 잘 챙겨주시던 형님은 제가 아이를 낳은 이후부터는 가족 모임이나 저희 집 방문하는 걸 꺼렸어요.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에도 딱 한 번 전화만 하셨을 정도로요. 동서 출산하느라 고생했어. 아이는 건강하지? 동서도 별탈 없고? 네, 형님. 이렇게 일부러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산후조리원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미안해. 내 맘 알지? 도저히 거기까진 못 가겠네. 아유, 아니에요, 형님. 저 금방 나갈 테니까 나중에 저희 집으로 꼭 놀러 오세요. 그래, 꼭 방문할게. 하지만 형님은 저희 부부를 만날 때면 언제나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죠. 아이를 한번 안아보라 권해도 형님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거절하기만 하시더군요. 제가 너무 눈치 없이 굴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임신해 있는 동안은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던 터라 저는 꼭 보답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형님의 마음속에 어떤 지옥이 펼쳐져 있는지 제가 차마 짐작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아이의 돌날이었어요. 사정상 많은 사람들을 부르지는 못했지만 가까운 친지들을 초대해 작게 돌잔치를 열었죠. 아이, 우리 손주 뭘 잡으려나? 판사봉도 있고 정진기도 있고 돈도 있는데. 애비야, 너는 뭘 잡았으면 좋겠니? 저는 실이요. 그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어머니.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딸아이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기만 했고 아무것도 잡지 않아서 어른들을 모두 껄껄 웃게 만들었죠. 그렇게 돌잡이도 하고 사진도 찍고 와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작은 이벤트도 하고 한창 왁자지껄한 시간이 지나고 한숨 돌리고 있을 때쯤이었어요. 아주버님이 형님이 안 보인다며 걱정을 하시더군요. 전 혹시나 밖에서 바람을 쐬시나 하고 현관 밖으로 나가봤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비상계단 쪽이었어요. 전 목소리만 듣고도 형님인 걸 알 수가 있었죠. 전 비상계단 입구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엄마가 되지 못한다는 고통은 저도 겪을 만큼 겪었었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아이를 낳고 나니 그 기분을 더 잘 알 수 있었어요. 전 결국 말없이 집으로 들어갔고 아주버님에게는 형님은 밖에서 바람을 쐬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밖에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형님은 단둘이 되자 저에게 모든 마음을 털어놓으셨죠. 동서, 아까 내가 계단에서 울고 있는 모습 봤지? 너무 못난 모습 보여서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 형님을 배려하지 못해서 제가 너무 죄송해요. 아니야. 난 이제 많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했어. 아이가 없어도 남편이랑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런데 막상 조카가 생기고 동서가 조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 심지어 어젯밤에는 남의 아이를 훔치는 꿈까지 꿨다. 나 정말 못났지. 나도 이런 내가 너무 싫어. 전 그런 형님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형님의 손을 꾹 잡아드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밖에서 있느라 차가워진 형님의 손을 한참을 잡고 있었죠. 딸아이는 여느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자랐어요. 처음으로 몸을 뒤집고 처음으로 배밀이를 하고 밤낮이 바뀌기도 하고 잔병치레도 하고 그러던 아이는 어느새 무럭무럭 자라서 첫 걸음마를 하고 입을 열어 엄마, 아빠 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향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그 순간은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이는 말이 트이면서 친척 모임에서도 하부지, 하문이 하는 말을 시작하며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점점 더 예뻐지는 아이를 보고 형님네는 큰 결심을 하셨어요. 아이를 입양하기로 한 거예요. 옛날 분들이시다 보니 시부모님은 탐탁지 않아 하시는 눈치셨지만 형님네가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지 잘 알고 계셨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는 듯 했어요. 저와 남편은 큰 결심하셨다고 응원한다고 말씀드렸죠. 아주버님은 큰 사업을 하느라 워낙에 바쁘셔서 국내에 있을 때가 잘 없으셨어요. 덕분에 입양시설에는 몇 번이고 제가 같이 가게 되었죠. 당연하지만 입양 절차는 무척이나 까다로웠어요. 입양 신청을 하고 기나긴 심사를 받고 드디어 매칭을 위한 상담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이미 상당히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형님은 이제 곧 아이를 안아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무척이나 기뻐하셨죠. 그런데 상담을 받고 아이를 보면서 형님은 어쩐지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아이만 있으면 그 어떤 소원도 없을 거라던 사람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하나 조건을 따지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동서,
아이들이 전부 다 너무 예뻐.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 형님이 원하는 아이요? 형님네와 잘 맞는 아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응, 그게 그 말이잖아. 어머, 이 아이 좀 봐. 머리가 다른 아이보다 훨씬 크다. 머리가 좀 더 영리하려나? 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이는 다리가 좀 짧은 것 같지? 나중에 키가 너무 작으면 안 되니까 곤란하겠다. 이 아이는 벌써 쌍꺼풀이 있어. 이거 봐봐. 속눈썹도 이렇게나 길고. 너무 예뻐지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를 고르는 형님을 보면서 저는 조금 섬찟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심지어 형님은 아이의 머리가 나빠서 나중에 공부를 못하면 어떡하냐는 걱정을 하시더군요. 형님이 고른 아기의 미래는 명문대 입학으로 이미 다 정해놓으신 듯 했어요.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이 들었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런 걱정 와중에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드디어 입양이 결정됐어요. 우리 딸보다 6개월 정도 앞선 여자아이였죠. 입양 보호 기간이 끝나고 입양 확정 증명서가 나오자 형님은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증명서를 받고 며칠 안 돼서 아주버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군요. 아주버님, 드디어 입양 확정 증명서가 나왔다면서요. 너무 축하드려요.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고마워요, 제수씨. 그보다 부탁할 게 좀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뭔데 그러세요? 아주버님 부탁이라면 어려운 거라도 제가 꼭 들어드려야죠. 그게 우리 옆집으로 이사를 와줄 수 없을까 해서요. 공실이 있는 건 내가 이미 확인했어요. 네? 이사를요? 그게 내 아내가 다소 신경질적인 건 제수 씨도 알고 있을 거예요. 난 그 점이 걱정이에요. 에휴, 아니에요. 형님은 감수성이 예민하신 것뿐이에요. 좋게 보장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가 사업상 출장이 잦아서 늘 아내 곁에 있기가 힘들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사실상 아내가 독박 육아를 해야 하는데 아이를 키운다는 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낯선 사람을 들인 건 아내도 나도 내키지 않아서 말이에요. 에휴, 형님은 뭐든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전 믿어요. 그리고 제가 옆에 있는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물론이죠. 제수 씨는 육아 선배잖아요. 아내가 제수 씨를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또 아이를 키울 때 같이 키우면 조금은 수월하다고 하니까 제수 씨도 어느 정도 도움받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그 공동 육아처럼요. 아, 이건 저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이랑 한번 상의해 볼게요. 그래요. 꼭 부탁해요, 제수 씨. 아주버님의 간곡한 부탁에 시부모님까지 가세하는 바람에 저와 남편은 상의 끝에 결국 형님의 옆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시부모님과 형님 내에서 조금 도와주시긴 했지만 상당한 지출을 해야 했죠. 하지만 눈에 띄게 안심하는 기색을 보이시는 형님을 보자 이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거기다 형님의 신경질은 엄마가 되자 순식간에 가라앉았어요. 처음으로 집에 온 아이가 밤낮이 바뀌어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도 아이를 안고 있으면 너무 좋다는 거였어요. 아이의 부드러운 살냄새에 취하신 것처럼 늘 행복해 하셨어요. 하지만 아이는 2돌이 지나면서부터 잔병치레가 많아졌어요. 119를 부르고 급하게 남편이 응급실에 데려간 것만 몇 차례. 그 결과 아이한테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걸 알게 됐어요. 정확한 병명은 심방중격 결손증과 승모판막 역류였어요. 병명부터 참 어렵죠. 심방중격 결손증이란 좌우 양 심방 사이의 중간벽의 결손, 즉 구멍이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 구멍 때문에 승모판막이 잘 닫히지 않기 때문에 혈액이 수축기에 왼 심방으로 역류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했죠.
아이는 형님 품에서 벗어나 어린이 병동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 작은 몸에 튜브를 주렁주렁 달고 고농도 산소기계를 달고 있는 모습만 봐도 제 맘이 다 아파왔어요. 하지만 형님은 아파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분노하셨죠. 속인 거야. 처음부터 속은 거야, 우리가. 이렇게 예쁜 아이를 애초에 왜 버렸겠어? 친부모가 아팠을 거야. 아니면 뱃속에서 이미 아이가 아팠겠지? 그래서 알고 버린 거야. 형님, 진정하세요. 설마 그랬으려고요. 그랬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데려온 아이잖아요. 이런 애를 키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병원비만 몇 천, 아니, 몇 억을 쓰면서 맘만 아파하다가 결국엔 없어질 거라고. 내가 언제 아픈 애를 키우고 싶다고 했어?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발, 아무리 마음이 안 좋으셔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어요. 아이가 불치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 동서, 내가 못할 말을 했다고 생각해?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얘 보고 있다가 내가 먼저 피말라 죽을 것 같아. 나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제가 형님의 말씀을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사실 우리 아이도 임신 중에 장애가 있거나 많이 아플 수도 있다고 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온갖 검사를 다 해보았죠. 위험하다는 검사까지도요. 그런데 확률은 존재했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에게 와준 자체로 고맙단 마음이 컸거든요. 다행히도 딸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주긴 했지만요. 그래서 전 형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일단은 약을 쓰며 증상을 지켜보고 안 되면 수술을 해서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있었는데도 아픈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말은 제겐 너무 이상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형님의 불안 증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형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고 있다고 중얼거리기 시작했고 매사에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며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아이 병간호는 거의 제 몫이 되었죠. 형님은 입만 열면 입양시설에서 사기를 당한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은 아주버님을 보고 와야겠다며 급히 해외로 떠나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셨죠. 다시는요. 저희 집 우편함에 파양 서류가 꽂혀 있더군요. 저와 남편은 두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분노에 차 아주버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남편이 본인이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아니라고 제가 직접 통화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형님과는 통화를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아주버님에게 대신 분노를 토해냈죠. 아주버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형님이랑 같이 계세요? 저 좀 바꿔주세요. 재수 씨, 아내가 정신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요. 오죽하면 저한테까지 찾아왔겠어요? 아주버님, 지금 이 상황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를 데려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아이가 입원한 지 얼마나 됐다고 파양이라뇨? 저도 애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려서 그런 것 같다고요. 애 엄마요? 세상에 그 어떤 애 엄마가 아이가 아프다고 도망을 가요? 아이가 크면서 아픈 건 빈번하게 있는 일이에요. 그때마다 이러실 거래요? 재수 씨, 조금만 진정하시고. 하여튼 당장은 통화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아내랑 얘기를 좀 해볼 테니까 그때까지만 아이를 좀 부탁할게요. 그렇게 아이를 바라실 때는 언제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재수 씨, 일단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오늘은 이만 끊읍시다. 제가 화를 내는 와중에 아주버님은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저와 남편은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얼마 안 돼서 주기적으로 형님과 연락을 하던 입양시설에서 예비로 적어둔 제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왜 형님과 연락이 되질 않냐고요. 저와 남편은 고민 끝에
일단 사실을 얘기하기로 했어요. 입양시설에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군요. 애석하게도 파양 전적이 있는 아이는 재입양이 더 힘들다고 했어요. 심지어 현재 몸까지 아프니 아이는 보육원으로 갈 확률이 높았죠. 하지만 저와 남편은 도저히 그 아이를 파양할 수 없었어요. 이미 정이 들기도 했고 그 어린애를 우리가 좋다고 데려와 놓고 다시 파양한다니. 저는 평생 형님을 용서할 수 없었고 저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느꼈어요. 어떻게 데려왔는데 싶었던 우리 딸아이와 모든 것이 겹쳐 보이더군요. 이 작은 아이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 있었어요. 결국 저와 남편은 아이를 우리 첫째로 호적에 넣기로 했어요. 둘째와 개월수가 6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긴 했지만 첫째는 늦가을쯤, 둘째는 초봄쯤 태어난 아이라 언니로서 충분히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듯 했죠. 아이들이 6개월의 차이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기 전에 입양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로 남편과는 상의 끝에 결정했고요. 이 모든 일이 아이가 입원한 후 고작 3주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믿기지 않으시죠? 저와 남편도 현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할 일은 해야 했기에 아주버님에게 연락을 해서 아이는 우리가 키우겠다고 짧게 얘기하고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번호를 차단했고 시부모님께도 단단히 입단속을 부탁했고요. 그리고 아이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됐어요. 증상이 완화되지 않아 역류가 계속되면 심장뿐만 아니라 폐에도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손 쓸 수 없이 악화하기 때문에 당장 수술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수술은 무려 7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에크모라는 인공 심폐기를 이용한 대수술이었죠. 일단은 심방중격에 구멍을 막고 승모 판막을 교정한다고 했어요. 더 어려운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해한 건 이게 다였네요. 다행히도 아이는 그 작은 몸으로 큰 수술을 잘 견뎌주었어요. 다만 수술이 끝나고는 혈압과 산소 포화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했기에 잠자는 약을 많이 써서 최대한 안정을 취하게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병원에 있는 동안 가장 많이 본 건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뿐인 것이 아쉬울 따름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번갈아 가며 병원을 지켰어요. 그렇게 약 2달 후 아이는 드디어 퇴원을 할 수 있었어요. 아이는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얌전히 잠을 자고 있더군요. 입원해 있는 동안 거의 매일 제 얼굴만 봐왔던 터라 아이는 제 품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전 아이를 데리고 온 날 첫날 밤 아이를 꼭 안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수술 흉터를 볼 때마다 한동안은 마음이 아팠지만 또래 아이가 둘이 되자 마음 아파할 시간도 없더군요. 남편은 훌륭한 육아 동지가 되어 주었고 둘째 또한 갑자기 생긴 언니의 존재에 금방 적응해서 저희 집의 웃음소리와 행복은 2배 그 이상이 되었어요. 힘들다고 느낄 시간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이후 첫째는 흉터를 확인하지 않으면 심장 수술을 받은 전적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게 자랐어요. 여느 아이처럼 말썽도 피우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키도 컸고 심지어 언니로서의 책임감도 강했죠. 둘째도 첫째를 잘 따랐어요. 둘은 친한 친구처럼 늘 함께 했어요. 가끔 저와 남편이 질투가 날 정도로요. 그렇게 첫째가 중학생이 될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는 첫째에게 입양 사실을 고백하기로 했어요. 처음부터 아이를 입양할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관련해서 더욱 많은 공부를 했거든요. 아이에게 숨길수록 배신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듣고 언제 이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중학생이 되는 시기가 적당하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낸 저희의 말을 들은 아이는 한참을 생각에 빠진 듯 했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 잠깐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난 원래는 입양시설에 있었고 큰아버지네 부부가 나를 입양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지금의 엄마 아빠가 나를
정식으로 다시 입양한 게 맞아요? 내가 바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 맞아. 사정이 조금 복잡하지. 여태까지는 네가 너무 어려서 얘기하지 않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 너도 중학생이 됐으니까 엄마 아빠를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사실관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해 주기로 했어. 저와 남편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이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어요. 아이는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이것저것 생각해 보는 듯 하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난 두 번이나 선택받았던 거네요? 큰아버지한테도 엄마 아빠한테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 딸? 물론이죠. 다른 아이들은 부모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난 일부러 엄마 아빠가 선택한 거잖아요. 버려질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두 번이나요. 완전히 행운아인 거 아니에요? 그것도 두 배로요. 우리 딸 정말로 다 컸구나. 아유, 어쩜 이렇게 어른스럽게 말을 하니? 어쩐지 난 늘 내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친구들도 다 난 어쩐지 특별하다고 사랑이 넘치는 집안에서 자란 것 같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진짜였던 거네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저와 남편은 첫째를 꼭 안아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첫째는 우리가 왜 우는지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듯 했지만 그 작은 손으로 저와 제 남편의 등을 토닥여 주더군요. 저희는 전날 밤 첫째가 어떤 반응을 할지 몰라 한숨도 못 잤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우리는 둘째를 불러서 똑같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혹시라도 아이가 첫째와의 거리감을 느끼면 어떡하나 같은 걱정을 잔뜩 하면서요. 하지만 이 또한 기우였어요. 응? 그럼 원래 언니가 없었다가 생긴 거예요? 완전 좋아요. 동생은 몰라도 언니는 갑자기 생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언니가 생긴 거니까 완전 행운하네요. 그리고 언니가 없다는 거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걸요? 더 좋아요. 언니가 없었다면 난 불행했을지도 몰라요. 첫째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둘째를 보며 저와 남편은 우리가 아이들을 잘못 키우진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감격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은 둘 다 아주 푹 잠들 수 있었죠. 가끔 너무 잘 큰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시큰할 때가 있었어요. 저렇게 예쁜 아이인데 형님한텐 대체 아이가 뭐였을까? 예뻐하고 사랑해줄 인형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모든 걸 첫째 아이한테 털어놓은 후에야 형님에 대한 원망이 조금은 사라졌어요. 형님이 없었더라면 이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심지어 아이는 머리까지 좋았어요. 말도 빨랐고 주변에서도 영재 교육을 시키라며 부추길 정도였죠. 학창 시절에도 늘 공부를 잘했고 동생인 둘째가 뭔가 물어보면 짜증 한번 내는 법 없이 잘 가르쳐 주곤 했어요. 덕분에 둘째의 성적도 무척 좋았죠. 주변에서 어쩜 이렇게 예쁜 효녀 자매를 낳았냐고 비결을 알려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때마다 남편과 저는 대답했어요. 사랑이 답이라고요. 대학에 입학한 첫 해부터 첫째는 장학금을 받았어요. 장학금으로 무얼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더라고요. 학교에서 결연을 맺은 자매 학교가 있어서 교환학생으로 다녀오면 돈도 적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희 집은 아주 가난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부유한 편도 아니었기에 이런 사정까지 생각해준 첫째의 고려에 전 정말이지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더 넓고 많은 세상을 보고 오라며 비행기를 태워보내면서도 전 울었어요. 고작 6개월이었는데 말이에요. 첫째는 전화도 자주 하고 가끔은 편지며 엽서를 보내기도 했어요. 멀리서도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죠. 제가 먼저 걱정해서 잔소리를 하기 전에 늘 먼저 전화를 해왔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잘 적응한 첫째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난 후 몇 주만 더 머물고 오고 싶다는 뜻을 밝혔어요.
엄마, 나 방학 끝나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몇 주만 더 머물다 가도 돼요? 그렇게 하고 싶어? 우리 딸이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지. 와, 진짜요? 고마워요, 엄마. 해외에 나갈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최대한 많이 경험하고 와. 아빠한테는 엄마가 잘 얘기해 둘게. 돈은 안 부족하니? 용돈 좀 보내줄까? 아니요.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면 나 계절옷만 좀 미리 붙일게요. 그래. 늘 건강 조심하고 또 연락해. 2주일 뒤 딸이 해외에서 미리 보낸 짐과 선물들이 도착했어요. 이번에도 엽서를 동봉했더군요.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난다고 곧 가겠다고 사랑을 담아 보낸다는 말이 남겨져 있었어요. 저는 정리를 해줄 요량으로 딸의 짐을 풀었어요. 계절이 지나버린 옷가지 사이에 뭔가 꽁꽁 뭉쳐져 있더군요. 혹시라도 깨어질까봐 여러 겹으로 둘둘 말아놓은 건 바로 가족 사진 액자였어요. 이걸 그 먼 나라까지 가져갔었다니. 나이가 드니 눈물만 많아지는지 전 또 눈물이 글썽해져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액자 아래에서 또 다른 사진이 하나 팔랑거리며 떨어졌어요. 그건 가족 사진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아닌 딸아이를 많이 닮은 어떤 남자와 딸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요. 전 너무 놀라 눈물이 쏙 들어가고 말았어요. 아이는 친부모를 찾아간 거였어요. 순간적으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놀라움, 당황함, 그리고 미안한 마음. 친자식처럼 키웠다는 건 어쩌면 저만의 착각이 아니었을까요? 형님을 원망하고 미워할 자격조차 제겐 없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말없이 눈물만 흘리는 저를 보던 둘째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러고는 또 다른 엽서를 주더군요. 첫째가 보낸 엽서는 2장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엽서에는 제 걱정을 모두 날려버리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그리고 아빠, 놀라지 마세요. 여기 있는 동안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나 친아빠를 만났어요. 예전부터 날 지켜보고 있었대요. 자세한 얘기는 한국에 가서 할게요. 놀라지 말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낳아주신 부모님, 키워주신 부모님, 부모님이 2분씩이나 계시다니 난 진짜 정말 특별한 행운아예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덧 친아빠가 곧 2분을 찾아뵐 거라고 했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둘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저보다 둘째와 더 많은 얘기를 나누었던 모양이에요. 둘째의 얘기인즉슨 첫째의 친아버지는 첫째가 학교에 다닐 때 몇 번이고 찾아와서 몰래 첫째를 지켜봤었다고 해요. 첫째는 직감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낳아준 아빠라는 걸 눈치채고 과감하게 만남을 시도했던 거죠. 안타깝지만 첫째의 친어머니는 첫째를 낳자마자 죽었다고 했어요. 당시에는 형편도 어려웠고 남자 혼자서는 더더욱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보내야만 했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형편이 넉넉해졌다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아이, 넌 어떻게 이런 사실을 너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있었어? 엄마랑 아빠한테도 진작에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 그렇지만 언니가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고 했는걸요. 나중에 엄마 아빠 깜짝 놀라게 해드릴 거라고 말이에요.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고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거라고 엄마 아빠도 그랬잖아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커다란 비밀을 그동안 입이 간질간질해서 어떻게 버텼니? 너도 참 대단하구나. 난 의리배면 시체니까요. 둘째는 깜찍하게도 비밀을 지키는 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언니와의 약속이었다고요. 저와 남편은 어이가 없기도 하고 둘째가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째의 친아빠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에 너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라도 이제라도 첫째를 데려가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너무 두려웠거든요. 법적으로 아이의 친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분명하게 말해줄 생각이었지만 혹시라도 첫째가 가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상도 가지 않았어요. 몇 주 뒤 낯선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첫째의 친아빠였죠. 남자는 조만간 찾아뵙고 싶은데 언제 시간이 괜찮으시냐고 묻더군요. 약속 시간을 정하고 통화는 짧게 끝이 났어요. 생각보다 젊고 쾌활한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저희 집 앞에 주차됐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남편보다는 조금 젊어 보였고 인상이 아주 좋았어요. 무엇보다 저희 첫째를 쏙 빼닮았더군요. 아니, 첫째가 그분을 빼닮은 거겠지만요. 저와 남편은 그분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시큰해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찾아뵙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희야말로 먼 곳까지 오시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아닙니다. 아이를 키워준 분들을 아이가 자란 곳을 제 눈으로 꼭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무리한 부탁을 청했답니다. 제 부탁을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거듭 감사하다고 했어요. 딸이 너무 환하고 밝은 아이여서 깜짝 놀랐다고요. 자기가 혼자 키웠다면 결코 이렇게 좋은 아이로 자라나지 못했을 거라고 했어요. 아이를 지켜보면서도 참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몰래 지켜보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처음에는 제 모습을 드러낼 용기조차 없었지요. 그런데 아이가 먼저 다가와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거기다 아무 거리낌 없이 저를 용서한다고 제가 잘못한 건 없다고 말해주더군요. 아이가 그렇게 구김살 없이 잘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두 분 덕분이겠죠. 이 은혜를 정말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딸이 자신을 용서해 준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고 했어요. 저희는 어찌할 바를 몰랐죠. 감사하기도 하고 뒤에 무슨 얘기가 더 나올지 계속해서 가슴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분은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차 안에서 웬 서류를 하나 꺼내왔어요. 아이가 미국에 있으면서 교회 집들을 보며 참 부러워하더군요. 마당이 딸려 있는 넓은 집들을요. 한국에는 닭장 같은 아파트들밖에 없다며 한국에서도 이런 곳에서 부모님과 동생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소원이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제가 딸의 소원을 꼭 들어주고 싶어서 말이죠. 남자는 비슷한 집을 찾느라 애를 좀 썼다고 하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맙소사, 그 서류는 첫째의 명의로 된 주택의 등기 권리증과 어떤 주택의 사진이었어요. 넓은 마당엔 잔디가 가득 깔려 있고 뾰족한 지붕이 있고 한쪽엔 굴뚝이 달린 그런 집이요. 너무 놀라 아무런 말도 못하는 저희를 보며 그분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화목하게만 살아달라고 했어요. 자신이 인제 와서 부모 노릇을 하겠다는 건 너무 뻔뻔한 일이라면서요. 다만 결코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다 같이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와 남편은 당연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사랑으로 키운 우리 딸 덕분에 우리 가족은 마당 있는 집에서 살게 됐어요. 둘째는 언니가 우리 집의 행운의 상징이라고 말했죠. 첫째의 친아빠는 찾아올 때마다 두 딸에게 선물을 가득 안겨주었고 그 외에도 뭐든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돕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의 입장에선 받는 게 너무 많아서 번번이 미안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할 정도죠. 딸들은 아빠가 둘이나 되었다며 키득거리고 두 아빠는 서로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친하게 지내며 딸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딱 한 번 형님에게서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하셨더군요. 동서, 그동안 잘 지냈어? 예전엔 내가 참 철없이 굴었지. 아, 미안해. 그나저나 우리 딸은 잘 지내고 있어? 우리 딸이라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형님. 제 딸이에요. 형님 딸이 아니고요.
저희 집의 자랑스러운 첫째예요. 형님의 딸은 이제 이 세상엔 없어요. 형님이 버리고 가셨을 때 영원히 사라진 거예요? 아,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 애를 입양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었는지 동서가 제일 잘 알잖아. 네, 그리고 얼마나 쉽게 버리고 가셨는지도 제가 잘 알죠. 형님,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제 할 말만 다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 몇 번이나 전화가 왔는데 알고 보니 시모에게 첫째의 친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더군요. 돈을 요구하는 이유는 본인도 첫째를 입양하고 며칠 정도는 키웠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고요. 그리고 첫째를 저한테 두고 간 이유도 본인의 정신적인 문제 때문이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아주 뻔뻔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정신이 불안정한 본인 밑에서 자랐다면 첫째가 더 망가졌을 거라고 본인 판단이 옳았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형님과 아주버님이 아나무인이지만 이렇게 인간이야의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에 남아있던 정까지 싹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첫째 아이의 친아빠한테 연락해 보라고 했어요. 사실 그 전에 첫째 친아버지에게 이러한 연락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 단번에 또 연락이 오면 본인 연락처를 알려주라고 해서 바로 연락처를 알려주었죠. 그런데 첫째 친아빠가 형님의 전화를 받고 형님을 찾아가 속된 말로 빅엿을 날리고 온 모양이에요. 형님은 아주버님과 함께 노후로 카페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첫째 아빠가 그 카페를 찾아가 우리 첫째 아팠을 때 찍은 사진들을 뿌리며 돈을 달라고 하기 전에 당신들이 버린 집들을 보고 느끼라고 큰 소리를 치고 왔다고 하더군요. 카페에는 단골 손님들도 많이 온 시간대였다는데 그 후로 소문이 퍼져 장사가 잘 안 된다고 전해 들었어요. 시모도 안타깝다며 혀를 차더라고요. 그 후 형님은 두 번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저도 바로 형님 연락처 차단했어요. 남들은 우리 집을 보고 콩가루 집안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자식을 지킨 훌륭한 부모고 또 우리 아이들 모두 너무나 귀한 자식이라고요. 그러니 삼신 할머니가 아이를 점지해 주셨을 때 우리 딸들도 저희를 선택했을 거라고요. 이제 저희는 온전한 가족이 되었고 이러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희만큼 가족들과의 사랑이 넘치시리라 믿는데요. 그 사랑 끝까지 가시길 바라고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